네,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권 현인과 만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요새 신인규 변호사님 별명이 나라라 신변보드? 아 그래요? 신변보드. 요즘 뭐 안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신변보드. 아유, 아닙니다. 요새 뭐 제일 잘 나가. 완전 알고 있어요. 네. 열심히 주어진 일에 힘내라 현근택. 아이 저는 뭐 이제 약간 이제 태물이라서 이제. 뭘 왜 그러세요? 예, 하여간 제가 보기에 근데 그야말로 진짜 9월이 딱 되니까 정치의 계절이 되고 오늘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왔다 갔는데 네. 지난주까지는 뉴스토마토가 전국을 주도했잖아요. 네. 이번 주부터는 제가 보기엔 또 서울의 소리가 또 그래요? 주도를 할 것 같아요. 뭐 있어요? 오늘 저녁 9시에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용인발 용인? 예, 용인발 그 공천 개입 의혹 파문 이 첫 번째가 터집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경남 창원 의정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이다. 경기도 용인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용인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늘 밤 9시다. 예. 용인이면 예측하건데 용인 갑 처인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처인구? 네, 왜냐면 거기에 네. 이원모. 이원모. 그렇죠. 이원모 네. 내리꽂혔잖아요. 그 기사 쓴 기자한테 오늘 네. 윤핵관 국회의원이 전화했대요. 아. 누구냐고 아, 확인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 거기에 가능성이 안 많아요. 봐도 네. 비디오라는 말을 요럴 때 쓸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고 네. 또 하나는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어떻게 지나가겠냐. 그러니까 저 고양이가 PK나 경남 쪽에만 있는 고양이는 아니고 전국에 장이 열렸기 때문에 전국의 생선 가게를 다 털어다녔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인다. 저 그렇게 봅니다. 용인 갑도 있고 용인 병 같은 게 수지 같은 경우에는 예.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 약사 출신이 있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 내려와 예, 있었는데 예, 예. 고속 후보. 고속 후보 아, 갑자기 고속 후보가 네, 왜냐면 군 출신. 뭐 군 출신인데 또 예. 뭐 연수원 동기 뭐 대학 예. 동기 이러면서 예. 또 내리꽂혔거든요. 어, 그 두 군데가 원래 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는 아니지만 이제 비례대표가 미리 와서 있었어요. 서은숙인가? 아니 무슨 서은숙 거기 아니,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이다.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그 약사 출신이 있었는데 네. 왜냐면 용인 중에 그 수지하고 처인구가 약간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제가 보기에 조금 두 군데일 가능성 두 군데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어느 지역구가 됐든지 간에 결국 이 사안의 모든 핵심은 김건희 씨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공당의 공천까지 개입하면서 우리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 범죄, 그러니까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금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개인 휴대전화를 많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녹음되지 녹음 안 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안은 길게 갈 것 같고 저는 더 많은 추가 증거들과 보강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정숙이네요. 서정숙. 서정숙 비례대표가 거기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신 변호사님 혹시 뭐 좀 알고 계신 다른 건들도 좀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뭐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제가 탈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네. 저는 이번에 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드러난 것들로만 봐도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국정에만 개입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지금 탄핵당하고 관련자들 다 구속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거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김건희 버전은 국정농락이에요. 최순실보다 한 1000배 더 강력한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을 받고 있고 결국에는 공당에까지 당무까지도 개입했다. 뭐 지난 1월 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문자 사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공천까지 개입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권력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거의 끝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음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올 때까지 왔다. 그리고 터질 게 지금 터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영선 사건이 가장 큰데 아마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뭐 용인 말씀하시지만 뭐 용인 외에도 그 꿀 지역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보장된 지역구. 아마 네. 이런 데일수록 그 지역에서 오래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런 불합리하고 아주 그 사천 비슷하게 네. 권력의 개입을 통한 희생자들이 좀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권력이 뭐 누구라도 뭐 공공기관 보내주고 자리 보내줘서 입틀막을 했으면 그나마 이게 뭐 수면 아래 있겠지만은 지금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권력 교체기에 반드시 그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전 튀어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전국이 이 폭탄이요. 고석 변호사가 유의한 게요. 사실은 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번에 최상병 사건 났을 때 맞아요. 이종섭 장관이 통화를 한 사람으로도 기정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공천뿐만 아니라 연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같이 제가 보기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원모 전 비서관 그리고 네. 이제 고석 변호사, 네. 그러니까 용인의 뭐 여러 지역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셨고 중요한 것은 이게 창원 의창 한 군데만이 아니라 그 신 변호사님 저 분석하신 대로 용인 또 있고 또 그밖에 다른데 전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권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쪽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수위가 어떻냐? 수위가 어떠냐, 도대체 무슨 그냥 건이냐. 매우 높다고 해주세요. 잠 못 자게.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잠 못 자게. 아니, 제가 이렇게 또 사실을 부풀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잘 모르는데 상당히 파장은 셀 것 같다. 전화 오는 거 보면 뭔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이면 방어가 불가능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게 거짓말이기를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겠지만은 네. 뭐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질 거니까 좀 그렇죠. 사필규정이라고 보고 네. 우리가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김영선 케이스에서 창원 의창이 거의 꿀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확실한 지역이라서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꿀지역구를 놓고 1차 공천 개입은 2022년 5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네. 2차 공천 개입은 2024년도 2월 달 그 7불사 뭐 앞뒤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2차 개입이 있는 건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명태균을 중심으로 한 김영선 공천 작전이 네. 1차 개입 때는 통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대표 이준석 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이제 취임한 막 바로 그 지점이고 네. 근데 2차 공천 개입부터는 이게 틀이 왜 틀어지기 시작하냐면 그때 당대표였던 이준석은 밖에 나가 있어서 이제 개혁신당 대표를 하고 있고 네. 또 당 내에서는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라 한동훈이 여기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그 평면이 안 맞기 시작하면서 김영선을 꽂았던 창원 의창의 1차 개입 그 관련자들이 2차 때도 또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도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막혔으니까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처벌 판례 우리 서울중앙지법 2018 고압의 119 사건 읽어보시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여론조사 두 군데만 돌려도 민주주의 파괴범죄다 해가지고 실형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완결성을 요구하는 범죄가 아니다. 전 이 부분이 전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뚝이 무너지느냐 마느냐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말 사이에 취재하면서 저 이거 단독 나갑니다. 네. 단독 취재. 그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 뭐 돈 받은 문제 막 이런 게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뭉칫돈이 나와가지고 검찰이 이 돈이 왜 간 거냐, 뭐 꿔준 돈이냐 뭐냐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을 취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그 4월 총선에서 그 김영선 의원의 어떤 공천이 좌절되자 개혁신당으로 가서 뭔가 딜을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2월 29일 날 있었던 7불사 회동. 그 2+2 회동이죠. 그렇죠. 2+2 회동. 왜냐하면 이제 김영선 가운데, 의원과 네. 김영선 의원을 만든 실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하람 명태균 씨가? 이준석, 천하람 이준석 그러니까 2+2 회동. 주지스님은 빠지고. 모르겠어요. 주지스님이 장소 제공, 그렇지 장소 제공이죠. 근데 왔다 갔다는 거는 확인해 주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7불사 회동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야당에도 노크를 했었던 거예요. 명태균 씨가 민주당이. 야당에도? 현 변호사님 몰랐죠? 몰랐어요. 야당에도?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어. 야당 민주당의 중진 의원에게도 네, 명태균 씨가 연락을 해서 김영선을 받으면 네. 민주당이 200석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략 공천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전략 공천 요구했으면 누군지 뻔한데? 그 당시에 전략 뭐 하여간 아니 뭐 그 라인은 아니에요. 그 라인은 아닌데 어.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수돗물도 마신 분이 어떻게 전략 공천을 요구할 수 그래서 있는지.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럼 왜 민주당 그 중진한테까지 이런 요구를 했겠냐라고 했더니 어떤 이분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이 판을 짜면 정치인들이 어떤 그 장기판의 말처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좀 황당했다. 이 전화를 직접 받으신 분이 명태균 씨로부터 직접 전화 받으신 국회의원을 제가 어제 취재를 했는데 이분은 너무 황당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실제로 본인들이 했던 것이 몇 차례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 먹혔던 거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상당히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 국회 중진 의원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상당히 가깝다는 아니, 매우 거 가깝다고 명태균 알려져 있어요. 씨가 그래서 이분들은 통하는 모양인데 여기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각적으로 움직였다.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국회의원으로 만들려고 여든 야든 그 여당 공간에도 접촉했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난주 언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당에도 민주당에도 그리고 개혁신당에도 계속 노크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는 왜 김영선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꼭 만들려고 했었던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보도는 뉴스토마토에서 한답니다. 아니 근데 그냥 추론이 되지 않나요? 네. 그냥 저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네. 그냥 김영선 의원은 문의만 5선이지 그냥 자리만 주면은 마치 행동대장처럼 처신하는 분이고 자리 준다라면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본인은 국회의원의 배지는 못 달더라도 김영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보다 더한 지위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꼭두각시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편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자리만 주면 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용 가치가 있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 만들어서 본인의 영향력을 더 극대화하려고 했었겠죠. 마치 김건희 씨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고 본인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건희는 사실상 둘이 거울을 보고 있는 거나 비슷하다. 거의 쌍둥이죠. 뭐 비선 대통령, 비선 국회의원인 거죠, 사실. 이게 결국 명태균 씨가 보니까 결국 여론조사 뭐 회사에 운영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선거철에는 네. 언론조사가 있어야만이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당내 경선도 지금은 다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맹점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약간 파고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사실은 처음 여론조사 발표가 되면 약간 밴드여간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원이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들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누가 앞선다 그러면 글로 가요. 약간 그런 맹점을 제가 보기엔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치 컨설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론조사. 여론조사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문항 설계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이제 많이 바뀐다고 사회방법론에서 이제 문항 그리고 했는데 샘플이 되게 중요해요. 샘플도 되게 장난질을 치는 중요하죠.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과표집되느냐, 진보가 과표집되느냐, 중도가 그러냐 이거를 표집을 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정치 컨설턴트들이 여론조사를 많이 운영을 그렇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끼고 있죠 여론조사. 그 다음에 업체를. 또 이 안심번호를 바르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비용이 많이 들다 보고 한 번밖에 못 쓰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 샘플을 모으느냐, 데이터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요 그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문제되는 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섞여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뒤섞어서 하니까 이게 논점이 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핵심은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한 권력 스캔들, 권력 부패라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천도 문제인데 권력이 개입된 사천은 더 큰 문제거든요. 이건 실정법 위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하나가 있는 거고 지금 두 번째는 여론 조작 문제.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가지고 조작을 했다 그러면 이건 드루킹 처벌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루킹 처벌 예처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뭐 가까웠다고 알려져 있고 뭐 이준석 의원 당대표 나갈 때 2021년도부터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2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이분이 여론을 갖다가 어떻게 소위 말해서 장난을 쳤는지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뭐 실패한 로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허은하 대표가 실패한 로비설을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 그냥 보는 하나의 프레임이지 이거 지금 실패한 로비 프레임으로 이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로비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무슨 금전거래를 해서 범법사항이 있든 그건 그거대로 그냥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김건희가 관련된 공천 개입이고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범죄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축소 은폐하려는 자들과 이 프레임을 갖다가 자꾸 김영선 쪽으로 와가지고 공천에 실패한 로비다라는 식으로 이 공천 개입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좀 제가 주소 설정은 바로 네. 해드립니다. 자꾸 뒤섞지 마세요. 이거 뒤섞지 마라. 네. 다 근데 다른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앞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뭐 당직을 갖고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공직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된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막후에서 사인에 불과한 명태균 씨와 손을 잡고 뭐 이러저러한 역할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거면은 이거는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무슨 당연히 이거 지금 신 변호사 말씀처럼 예. 일단 공무원이 선거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예. 민간이 했을 경우 더 문제가 되겠죠. 공무원도 처벌하는데 그러니까 공범이 되죠. 공범이 되는 공범이 거죠.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저는요 명태균과 김건희 지금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 고소한 이유가 내가 직접 문자했는데 왜 김영선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하냐라는 식의 그 얘기가-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명태균 씨가 주체가 되면 더 심각해지는 게 네. 그러면 비선 대통령 김건희와 비선 국회의원 명태균이 둘이서 이 국사를 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김영선 윤석열 이 두 분은 완전히 바보 되는 거고요. 바보가 될 뿐만 아니라 둘 다 비선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했던 상대는 나였다.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했고 김 여사에게 김영선 의원의 전략 공천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가 나는 힘이 없고 가더라도 경선을 해야 한다라는 답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들었을 뿐이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보도된 명태균 씨의 입장인 건데 김건희 여사한테 전략 공천을 요구한다는 게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죠.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것처럼 보도를 보면 결국은 그 녹취에 보면 네. 본인이 뭐 통화해서 어쨌든 22년 공천할 때는 공천하기 전날 내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24년 공천에서는 내일 뭐 컷오프 될 거니까 빨리 옮겨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하면서 어쨌든 그걸 결정했다는 거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당의 공천 절차라는 거는 당에서 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하고 논의하며 그거 자체가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왜 공천 문제를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과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이상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아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쯤 되면은 이제 비선 정부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비선 정부 거의 비선 내각 아닙니까? 비선 내각. 그게 뭐냐면은 당무에 대해서는 명태균이라는 비선과 논해가지고 판때기를 짰고 정부 쪽에는 이종호라는 또 비선을 가동해가지고 정부에 판때기 짠 거 아닙니까? 해병대 사건도 보시면 어떻게 이종호라는 사람은 김건희 씨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해병대 별 4개 다는 거를 어떻게 그게 먼저 알며 8개월 전에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사표 쓰지 말라고 뭐 VIP가 처음에는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알고 보면 또 여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가 정부는요 이종호를 통해서 비선 내각을 꾸린 것 같고 당무에 관련해가지고는 명태균을 통해가지고 당무 조정실장을 맡긴 것 같아요 비선으로. 그러니까 비선 내각의 지금 그림자들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실에도 비선으로 임명된 비서관들 뭐 사인방도 돌고 이랬었잖아요. 뭐 의전 비서관부터 해가지고 뭐 비서관들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분들은 형식적인 비서관을 달고 있었지만 밀정짓, 비선짓을 했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지금 이 명태균과 이종호 같은 사람은 형식적으로도 공직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비선 중에 비선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비선 대통령 김건희 씨가 당무와 정부 일을 도맡아서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밝혀야 될 여러 꼭지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22년 1차 개입. 예, 1차 때 재보선만 했느냐, 김영선 사건만 있느냐, 아니면 지방선거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왜냐하면 그때 그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유력했는데 갑자기 김은혜 후보가 출격해서 후보가 변경이 됐고. 낙하산으로 떨어졌죠. 뭐 사실상 근데 그 후문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2024년 4월 총선에서 칠불사회동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이 조금 좀 지금 나오긴 많이 나왔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분명한 태도로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 입장을 근데 발표한 저는 2차에서는 개혁신당의 공천 문제는 여기 핵심은 아닌 것 아닌 같아요. 것 같아요. 거기서는 맞아요. 왜 2024년도 2차 개입도 논란이 된 거냐면 이준석 의원이 텔레그램을 봤다라 그랬잖아요. 그 텔레그램은 우리가 왜 주목하냐면 명태균 씨의 녹취만큼 중요한 게 텔레그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핵심 증거를 본인이 봤다라고 하면서 뉴스토마토의 원 보도가 됐고 그 AB 의원이 개혁신당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2주 동안 활동하다가 명절에 이르러서야 그 익명원이 나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밝혔기 때문에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개혁신당에다가 1번을 제의했던 3번을 제의했던 그건 그들만의 일이고 거기서도 지금 거짓말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지금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을 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본 텔레그램 내용을 밝혀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야지 내가 봤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호들갑 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1차 개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해야 되겠는 게 이준석 의원이 그때 당 대표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쫓겨난 거는 7월 이후의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5월, 6월 달의 일이고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의 일이기 때문에 자꾸 쫓겨난 거랑 이것도 뒤섞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준석 의원이 맨날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라고 늘 자신의 브랜드를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때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이고 당대표가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는데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그리고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을 임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대표가 임명을 했는데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와 명태균의 개입 사실이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나는 그때 당대표였지만 재보궐 관련된 공천은 윤상현 의원이 알아서 일임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준석 의원이 2023년도 4월에 김종배 이제는 말한다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실토를 해요. 당시에 지방선거를 회고하면서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 자기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상의도 하고 지시도 했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더라. 근데 정진석 그 공관위원장이 용산과 주파수를 맞추더라라는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는 이준석 의원이 지시를 했고 윤상현 의원한테 그럼 지시를 안 합니까 당대표가? 어떻게 한쪽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고 당시에 정진석 공관이나 윤상현 공관이를 통해서 예. 어떤 비선이 활동하는 거를 이준석 대표가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도 피해 나갈 수가 없는데 본인이 대선과 지선 다 이겼다라고 자랑할 때는 내가 한 공천이고 공천 개입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까지 지금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와서는 발 빼면서 윤상현 의원한테 일임했으니까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다. 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네.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22년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 때는 사실은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셀 때예요. 그렇긴 제가 하죠. 보기에. 왜냐하면 네. 이준석 대표도 물론 당대표니까 공천장은 대표 도장을 찍고 나가요. 그리고 전후 사정들은 알고는 있었겠죠. 당연히 알 거라고 보는데 결정권이 있었느냐. 그것은 조금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로 취임하고 바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마 대통령 말 한마디면 사실 거의 다 움직일 때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김영선 공천이 5월 9일이고 10일 날 발표가 그러니까요. 났잖아요. 그러니까 취임식 날은 또 그날 가기도 명태는 그냥 가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약간 이준석 대표도 그 전후 사정은 알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긴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 나가는데 왜 나가느냐? 그러면 그렇죠. 뭐 대통령실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뭐 했다든지 이럴 거라서 아마 결정권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요 2차 2024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준석 대표가 솔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은 또 이게 얘기할 때 자기 A 의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A가 아니라 B잖아요. B더라고요. 근데 이게 A, B가 누구인지는 대부분 다 알려져 있었는데 A는 봤다는 거고 B는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갖고 있다 만약에 B라 그러면 내놔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예. B는 갖고 있다 그랬으니 그렇죠.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A라고 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너무 솔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냥 B라 그러면은 나 그때 갖고 있었는데 제시 못한다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제가 보기엔 약간 A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빠져나가려고 한 게 아니 이런 생각이 보여서 네. 그러니까 22년에는 실정권이 없죠. 결정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24년은 내용은 잘 알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죠. 아니 근데 저는 요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른 게 2차 개입 때 이준석 의원이 핵심 증거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며 그게 공천 개입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지 그걸 본인이 판단하고 이거 공천 개입 아니야. 그냥 선의의 조언이야. 뭐 완결성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처벌 케이스에 비춰봐도 법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럼 지금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1차 개입 때는 아예 이준석 의원이 무력하게도 알고 있었지만 저항을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는 걸 알면 그럼 공범이거든요. 알면 공범이에요. 당 대표기 때문에 모든 조직법에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개입이라도 본인이 아는 거는 그럼 진솔하게 밝혀야죠. 그때 1차 개입은 자기도 공범이니까 자기 거가 드러나는 게 겁나서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주더라도 2차 거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에 있었던 일이고 본인은 개혁신당 당대표고 그냥 칠불사에서 만남을 했을 뿐인데 그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고 1차 때도 본인이 겪었지만 무력하게 용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2차라도 그럼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밝히거든요. 왜 못 밝히느냐? 전 명태균 씨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랑만 영향이 있었으면 이준석 의원이 전 밝혔을 거라고 봐요.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에 의하면 이준석 의원의 당대표 선거도 도왔다라는 거거든요. 3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내지는 그 전부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성 속에서 명태균이 깊숙이 개입했고 김건희가 개입한 이 공천 개입의 1차, 2차에 대해서 전 이준석 의원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서 말을 자꾸 바꾸거나 핵심을 비껴나가는 거 아닌가. 그 제가 제 페이스북에
네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이준석 의원이 답을 해라. 첫 번째는 공천 개입이라는 거. 김건희가 권력의 호가호위에서 공천 개입을 한 거라면은 그 공천 개입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밝혀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처벌 케이스도 판결본을 올려줬거든요. 한 번만 읽어보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네. 그 답을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김건희 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이준석 의원이 계속 다 쉴드 쳐주고 있거든요. 마치 장예찬 씨가 김건희 편드는 것처럼 이준석 의원이 명품백에 대해서도 특검 필요 없다 그랬고 공천 개입도 축소 은폐를 하고 있으니까 김건희와의 관계를 좀 밝혀달라는 거고, 세 번째가 명태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명태균과의 관계를 전 밝혀야 된다는 게 세 번째 질문이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윤상현 의원한테 일임했으니까 공천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까 그 인터뷰로도 네. 아까 밝혀드렸고,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공천 도장 찍었던 1차 개입 때 공천을 평가해 본다면 김영선 공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 네 가지거든요. 네. 요거가 핵심이지, 지금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엄청 많은 글을 올리고 뭐 왜 호들갑이냐, 알지도 못하면 조용히 있어라 이러고 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요걸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는 모를까요? 강유정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동훈 대표 공범론을 제기했어요. 2024년 공천 과정에서 뭐 본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 익십 논란도 있었지만 모르지 않을 거다. 한동훈 대표 책임은 없냐. 이런 문제도 좀 지적을 했는데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이 점점 넓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어쨌든 그 창원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나와서 김해로 갔는데 어쨌든 나올 때 영향력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경선도 못 했잖아요. 김해 가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영선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명태균 통해서 뭔가 해보려다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 입장처럼 그 사람 뭐 컷오프 됐다. 경선도 안 했다. 이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틈이 있어요. 물론 말씀처럼 그 개입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근데 또 선거에서는 네. 정치에서는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 김영선 케이스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약하다. 아니, 요거는 그 강유정 의원, 전 네. 이분이 주소 잘못 잡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동훈 대표는요,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당 대표로서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알았으면 그건 공범인데 입증이 너무 어렵고요. 그냥 이거는 몰랐다라고 쳤을 때는 무능인데,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유능이죠. 왜냐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공천 네. 개입을 하려는 김건희의 그 막았습니다. 소나기를 막고 컷오프를 시켰기 때문에 이건 한동훈 대표한테 상당히 유리한 네. 이거는 증거가 되고, 아. 오히려 이준석 의원 케이스는 몰랐는데 무능하게 당했다라고 해보는 무능 프레임이 씌워지는 건데, 이건 한동훈 대표한테 오히려 막은 거니까, 허들. 유능의 프레임을 씌워주는 거라 아. 오히려 네. 한동훈 대표가 공천 국면에서는 이준석 의원보다는 더 유능하다 이 평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네. 한동훈하고 엮으려고 그러면 이건 좀 실패한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능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는. 여기서 막아버렸으니까. 아주 잠시 유능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잠시. 2024년도 4월 공천 과정에서 그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이제 수락되는 것을 막은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건희의 장난질을 막은 거죠. 막은 그거 그런 한동훈은 이건 유리한 프레임이죠. 유리한 사실은. 거다. 여하튼 이 사안은 뭐 저희들이 이제 뭐 계속 이번 주에도 보도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주목해서 볼 것이고, 그리고 또 용인 문제도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소폭 상승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3%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오늘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30.3,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66.2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상승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마지막 보수의 총결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3%씩 다 모든 조사에서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뭐 갤럽 기준으로 하면 20% 벽이 깨질 지금 그 중간 단계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보수가 결집을 한 게 이제 여기까지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선 케이스를 비롯해서 이제는 각종 지역구에서 공천 개입 사실들이 좀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마지막 결집된 것도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건 잠시 일시 결집한 거 아니냐 저렇게 그래도 분석합니다.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제 회복한 건데, 물론 지금 언론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을 예. 보면 한 두세 가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코 방문이 효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 부분 얘기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추석 연휴에 굉장히 의료대란 걱정이 많았는데, 물론 지금 정부 얘기처럼 저도 뭐 문제가 없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아주 심각하게 뭐
벌어진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약간 제가 보기에는 기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쭉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약간 결집하는 모양새도 있는데 지금 부정 효과가 내려가고 긍정 효과가 약간 올라가는 건 이건 단순히 그냥 단순 기저 효과는 아니거든요. 약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면, 그러니까 약간 물론 이제 하는 건 없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지금 돌파구도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야당에 대한 약간 실망감 네. 이런 것도 저는 조금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근데 권역별로 보면 재밌는 조사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10.1, 부울경에서 10%,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 3.8이 올랐고요. 대구, 경북에서 9.2%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에서 1.7%.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10%가량이 하락한 거다. 왜 이랬을까요?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9.2%나 더 빠졌다라고 보면 이거는 지지층 내부에서 상당한 균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좀 큰 크기는 한데 네. 전체 포션으로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대구 경북이 높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게 뭐로 보이냐면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한 저는 피로감과 실망감 그리고 다시는 이 김건희 문제가 이 정부와에서 해결되지 않을 거란 절망감이 전 TK 쪽에서 일부 이탈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김건희 이슈를 윤석열 정부가 풀어내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국정감사 되면은 면책특권 활용해가지고 아마 의원들이 온갖 내용들을 더 세상에 알릴 그럴 또 어떻게 보면 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또 지금 재보궐선거가 지금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선거도 뭐 치르나마나 지금 이 여당이 해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한동훈 요 두 분이 뭐 내일 뭐 만찬한다고도 하지만은 보수 지지자들이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출구가 안 보인다. 전 그 네. 실망감이 반영된 수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코 언론 좀 보겠습니다. 체코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그런 말을 썼을까 해서 아마 많은 기자들이 원문을 다 찾아봤을 텐데 구글에 가면 옛날 거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거 나왔다 지웠다는 거죠. 그거 예, 사실.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지우긴 했는데 우린 다 알고 있죠.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세요? 뭐 자세히 썼더라고요 보니까 뭐 예전에 뭐 세금 체납했었다. 네. 그 다음에 주가 조작으로 음, 지금 뭐 10억 이상 벌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논문에 대해서도 지금 뭐 국민대 박사 논문에 대해서 예. 문제 없다 그랬지만 다른 교수들 보기에는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보면 이게 또 방문 중에 또 처음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방문 중에는 알겠지만 각 양측에서 어쨌든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도 이제 외국 뭐 정상이 오면 네. 그분에 대해서 뭐 부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라든지 이런 걸 하지 그분의 뭐 안 좋은 얘기 이런 거 별로 안 하거든요. 예의상 그런 거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또 유력지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한 3, 4회 정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도된 거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외국 나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카자흐에서도 그렇죠. 투르크메니스탄인가 카자흐스탄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리투아니아에서는 명품 쇼핑한 게 사진이 다 보도가 됐었고 그에 앞서서 영국 언론도 이제 이런 성형 수술 뭐 이런 보도를 했었고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제는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이 더 관심을 갖고 세게 쓰고 있다. 이 자체로 왜 모든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냐 이런 댓글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제 망신이고 국격 붕괴죠, 사실은. 전 국격의 붕괴라고 보고 이 국민들의 다친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전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체코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게 사실이 아니야. 뭐 화가 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항의하자라고 할 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지금 배우자하고 마포대교를 출몰 하고 체코를 저렇게 나돌아다니는데 국민들의 정서도 지금 상당히 분노해 있지만은 체코 입장에서 봐도 네. 대한민국 언론을 스크린해 보면은 포털만 들어와 봐도 김건희 이슈로 다 도배가 돼 있는데 다 수사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아니야 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를 왜 이렇게 뭐 좀 공격해라고 말할 명분이 없다라는 게 참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저는 김건희 씨가 본인에게 영부인으로서의 권리만 누리지 본인에게 지금 피의자로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어떤 책무, 시민의 의무
이건 지금 다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만을 누리다 보니까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뭐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뭐 김건희 씨도 수사 받았는데 뭘 할 의무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아니 일반인들이 뇌물 받고서 청탁금지법으로 빼주냐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뇌물 받고 검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검사 핸드폰을 저한테 맡겨놓고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분 안 내리는 경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나 이런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다 안 하고 본인의 권리만을 누리다 보니까 당연히 언론에서 이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전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자업자득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체코 언론 보도에 의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게 원전 수주를 확정 찍으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도장 찍으러 간 건데 결국 그게 안 찍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웨스팅하우스를 어쩌면 특허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미국 가서 결정을 지고 나야 우리도 도장을 찍어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체코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분들이 왜 왔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와서 도장 찍겠다고 하는데 아니 미국 가서 허락 받아 와야 돼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불편한 심기 그런 얘기들도 저는 어느 정도 좀 내재돼 있는 것 같아요. 체코 입장에서는 네. 왜 왔냐 결정하고 와야지. 네. 우리한테 와서 도장 찍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도장 찍어주냐. 나중에 미국이 노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체코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석상에서 한 그러니까요. 발언을 보면 확실하게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다. 예, 결국은 확실한 것은 없다. 미국의 이 이런 허가를 얘기를 받아와야 하지 되는 건데 예. 미국의 허가를 못 받을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럴 때는 가면 안 돼요. 사실 차라리 미국에 뭐 외교관을 보내든지 해서 어느 정도 결정 짓고 예. 뭐 어느 정도 양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선도 이걸 맺어놓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순서가 대통령이 꼭지를 그렇죠. 따고 마지막에 이런 따는 거죠. 건데. 근데 대통령이 가서 도장 찍으러 가는데 그쪽에서는 아니 미국에 가서 도장 받아와 확인 받아와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체코 국내 언론이나 이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왜 온 거야. 약간 제가 보기에 그런 심리가 저는 이 언론 보도에도 영향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네. 의정 갈등하고 되게 비슷해요. 의정 갈등도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든다고 하는데 원래 협의체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서 숫자가 나와가지고 결정을 해도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 거꾸로 하잖아요. 지금 이 체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결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가서 논의를 해야 말에 힘이 실리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훌쩍 날아가 버리니까 이거 뭐 또 놀러 간 거 아니냐 여행 간 네.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정도의 실무협의라고 하면요 관계부처 장관 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차관을 보내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날아가가지고 저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왔으니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앞에만 서면 늘 을이 되느냐 국내에서는 갑질하면서 해외에만 나가면은 다른 정상 앞에서 또 을이 돼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해서 되겠나. 네.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순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뭐 우리가 미국 가서 뭐 대접받고 이랬으니까 미국 인정해 줄 거야. 당연히 걱정 안 해도 돼. 미국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이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체코 입장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친하다 해도 여기서 완전 태클을 걸면 못 하는 거잖아요. 체코가 일을 잘하네 생각보다. 아니 체코가 일을 잘하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특허로 문제라든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결을 해갖고 예, 와라. 예, 예. 거기서 어쨌든 확실하게 문제 없다. 아니면 우리가 동의한다는 걸 받아와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절차도 이해 못하면서 방문했다는 게 저는 참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번 주 갤럽 조사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30% 올랐으니까 다행이네 이러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도 체코 갔다 오니까 지지율 3% 오르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4주 만에 30%대 회복했어. 이렇게 대통령실이 스스로 위무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네. 저는 완벽히 실패한 정부라고 이미 규정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지율 올라갈 것도 없고 올라가봤자 보합세 내지는 사실상의 국면 조정기 외에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갤럽 조사 저는 뭐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는 조사긴 한데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니까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사실 이 지금 상황을 네. 매우 저는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봐요. 지금도 거의 정권 차원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아직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총리나 장관을 문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거든요. 좋아질 수가 없죠. 자, 유난 그 만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잖아요. 네. 내일 이제 대통령 만찬 초대해서 지도부들이 다 가게 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신청을 한동훈 대표가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답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오늘 지금 10시 48분인데 뭐 오늘 오후에라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단독 회담 가능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만나준다. 공항 올 때 보니까 그러게.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인상적이었어요. 쓱 지나가잖아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친밀감을 표시할 때는 그 오른손으로 악수하고 왼손으로 네. 툭툭 이게 네. 있더라고요. 기분 좋을 때는 어깨를 치죠. 어깨툭. 어깨까지. 예.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이상민 장관 뭐 팔도 툭툭 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냥 지나가더만. 아니 한마디라도 내일 봅시다대로 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예, 한마디도 안 예, 하고 예. 그냥 뭐 예. 지나가잖아요. 그 눈도 저기 추경호 대표로 가 있어요. 그렇죠. 시선이. 그리고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얘기하는 게 지금 왜 이거 흘렸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예. 이게 왜냐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계속 의대 문제도 예. 계속 이제 이게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한동훈도 보면 이제 검사 출신이고 계속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언론에 미리 흘리고 분위기 잡아서 수사하고 이렇게 해왔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실수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민감한 되게 별로 사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독대 신청 그냥 조용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끝난 다음에 발표했으면 오히려 본인도 할 수 있을 텐데 미리 발표해 버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체코 막 갔다 와서 막 언론 조명 받아야 되는데 모든 기자들이 독대 할 겁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체코 잘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냥 해버리면 그게 밀려서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론의 압력이라든지 한동훈 네. 프레임이 밀리는 거라 돼서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동훈한테 끌려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 실제로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의제까지도 상세하게 의정 갈등 뭐 등등 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 유출한 거 가지고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세상에 이렇게 얇게 정치하는 사람 처음 본다라고 비판을 세게 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이게 성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 흘린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망해가는 집구석에서 누가 권한이 더 있고 누가 뭐 주도권 갖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그 집은 망해가는 집인데. 네. 그러니까 전 이분들이 뭐 주도권 다툼하는 게 그냥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이게 동시행 관계라고 법조에 많이 쓰는 용어인데 서로 그냥 목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행 항변이라는 거는 그 지연이자도 발생 안 하고 그냥 서로 그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해결의 상태로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장기 미제 상태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그 2차 공천 개입 국면에서 한동훈이 이준석보다는 유능함을 보여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독대 국면에서는 한동훈보다는 윤석열이 좀 더 유능한 국면으로 전 보여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너무 미숙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법, 정치적인 행태가 아직도 특수부 검사에 때를 벗지 못해가지고 과거에는 그렇게 수사해서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뒤로 흘려가지고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고 뭔가 여론에 뭐 장난질을 쳐가지고 뭘 얻어보겠다? 이게 안 통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너무 그 보여지는 거나 쓸데없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독대. 생중계, 뭐 생닭 들고 사진 찍는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 이미지 정치, 사진 찍는 네. 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독대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망해가는 집구석에서 다 같이 밥을 먹든 독대를 하든 차를 마시든 커피를 네. 마시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내일 만찬 때도 네. 한동훈 대표 얼굴 보면 또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악수할 때도 아까 현 변호사님이 잘 네.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나보다 나이도 12살, 13살 더 어린 한참 아래 후배가 자기가 검찰에서도 이 조직법적 원리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실무자로 어떻게 보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제 와가지고 겸상 요구하고 네가 여당 대표 됐다고 나랑 이제 겸상하자고 달려드는 거냐. 넌 임마 독대가 아니라 넌 열대다 열대. 넌 열대를 맞아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저기 지시해놨어. 1, 2, 3, 4, 5, 6, 7, 8, 90 네. 열대 맞아야 돼. 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열대. 자존심과 열대. 고집을 건든 아. 이 독대 논란은 열대로 이거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드립 연구소가 드립이 또 뗐다. 이제 또 이게 가동이 되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 준비했습니다. 열대. 이게 왜냐하면 예. 한동훈 대표의 말이 먹히려면 본인이 당을 어느 정도 장악해서 2, 30명을 움직일 정도가 돼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최상병 특검법,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돼 이게 만약에 거부권 행사했을 때 당에서 발령표가 10표 나올까? 8표 이상 나올까?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한동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대를 신청했을 때 받으려면 내 주변에 2, 30명 있어. 네. 독대 안 받아? 이거 통과될지도 몰라.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10표? 아니, 10대가 주변에- 아니라 10대가 아니라 10표도 없어. 10표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안 먹혀. 안 먹혀. 주변에 한지아 대변인 말고는 안 보여요. 그 수석 대변인은 뭔 죄예요? 수석 대변인이라 매일 입장 내는데 제가 입장 보거든요. 네. 하나만한 얘기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아니라 한 표밖에 없네. 한 표. 한 대로 정적 열 대가 아니라 한 대로 네. 전적. 아니 근데 지금 여하튼 내일 뭐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출구가 없어 보이고 일단 밥만 먹고 끝나는 회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술도 안 잡수시니까 술도 못 먹잖아요 내일. 그러니까. 뭐 그냥 밥 먹고 뭐 식사 자리 편하게 했습니까? 우리도 네. 불편한 식사 자리 있을 때 덜어 가면 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목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입맛도 그렇죠.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식사 자리라는 거는 어떤 음식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독대 자리 뭐 거기가 갈 것도 없이 내일 만찬은 뭐 분위기가 살벌할 것이다. 저 그렇게 예상해 독대도 봅니다. 사실은 어렵고 만찬 분위기도 살벌할 것 같아요. 59분 대통령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 아니 혼자 사실은 얘기하고. 내일 만찬한 이유는 하나예요. 아까 말씀처럼 네. 이 특검법 다시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표단속 잘 해라. 예. 근데 이제 그 분위기를 짜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추경호 대표라든지 다른 추경호 의원들은 대표가 훨씬 그렇죠. 중요하네. 거기 띄워줄 거예요. 예. 그럼 자리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배치가. 중간쯤에 네. 딱 제가 보기에는 바로 마주하지 않고 네. 추경호와 사이에 사이에 한동훈 사이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앉아서 시선은 추경호 추경호 대표한테만 딱 대- 주면서 딱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많아. 그래서 분위기를 딱 이제 우리 당정 관계 문제 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잘 단결해서 지난번에 왜냐면 연찬에 안 갔잖아요. 네. 거기 약간 한 구석에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혹시 이게 나를 배신하면 어떠지? 아. 이러니까 이제 표단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내일은- 면에서 보면은 내일은 윤석열 특검법 입장에서는 표단속하는 날이다. 표단속한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 속 좁은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간장 종지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속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내일 아마 밥 먹으러 가면 굉장히 불편할 거고요.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건 제가 진정성을 갖고서 컨설팅을 해주자면은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달립니까? 그냥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 정치를 하면 자기도 빛이 나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위에 그러니까 앞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심을 얻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2달 한 걸 보니까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니까 뭐 이미 틀려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쨌든 내일은 그러면 추경호 대표의 날이고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또 한 번 좀 유령, 투명 인간. 투명인간 취급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일 그리고 네. 그 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거든요. 내일 대통령이 그 세 개 법안에 대해서 싹 다 거부권 행사를 한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만찬을 그렇죠. 하고 재결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표 잘 부탁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한동훈의 자리는 여전히 없는 아니 것이다. 그러니까 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도 안 할까요? 하기 싫은 거거든요. 아니 당연히 해야죠. 옛날처럼 치면 왜 안 하냐? 침몰하는 윤석열 호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그 뭐랄까요 오물을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건데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공이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못하는데 여당 대표가 반사이익도 못 가지고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 되면서 둘이 같이 멸망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더 윤석열 대통령 협조하면 같이 죽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권력이라도 누려봤지. 한동훈 대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임만 우리 뭐 옛날 연대보증 쓰듯이 네. 빚만 떠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식의 지금 커플링으로 지지율이 아주 급전직하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 무서워가지고 옆에 가서 밥만 먹고 오겠다. 이거는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방금 전에 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경로했다. 경로 보도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뭐에 왜냐 대해서요? 지난번에 그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경로가 잦아들었다고 했는데 다시 경로를 한 이유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용산행이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장해찬 최고와 그다음에 이용 전 의원이 용산에 갈 예정이었는데 두 사람의 용산행이 여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오늘 TV조선인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대통령께서 경로하시고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 거취와 TV조선이네요.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 TV조선에서 보도가 나간 이후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확인이 없이 이뤄진 해당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경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대통령이 지금 이걸로 격노하실 때인가요? 저는 이제 대통령 경로자를 들으면요, 저는 참. 격한 웃음이 나옵니다. 격소. 격소. 네, 저는 경로의 경로에 격소를 제가 보내고 싶은 게 경로가 이제 격하게 화내는 거 아닙니까? 예. 전 격하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 뭐 경로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실패한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언제 내려오느냐 이것만 저는 시간 문제로 남아져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짚을 게 있죠. 인사 문제까지도 이렇게 밖으로 새 나온다라는 것은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이미 데드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국정 운영이 매우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막 웃으셨어. 그 격소죠 격소. 격한 이게 웃음. 이 장희찬 전 최고위원도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만나서 뭐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독대 회담 흘리는 거나 예. 본인이 이렇게 언론 풀이 하는 거나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바로 그냥 하고 있어요. 똑같아. 둘이 본인- 똑같아서 많이 싸우나 보다. 네, 똑같은 것 같은데 참, 아이고, 참. 이게 뭐 누가 어디 맞나. 가는 것 자체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게 언론에다 흘리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지금 신 변호사 말씀처럼 예. 망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이미 망조가 힘 한참 들어왔어요 한참 제가 볼 때. 댓글창에 진짜 격소다. 아니 저도 딱 이 기사를 보는데 예. 뭐 옛날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경로하면 어떻게 되는 거 이게 궁금이라는데 예. 지금은 하나도 안 궁금 안물안궁인데 예. 경로 그러니까 전 갑자기 격소가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웃기네요. 이거. 아유 경로 아니고 그 격소 완전 동의합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